되고 있나? 아, 되고 있다. 오케이. 네. 저는 이제 저번 한 1개월 동안 배시 스크립트 스터디의 장을 맡아서 이제 스터디를 리드를 했고요. 이제 이 자리에서 지난 1개월 동안 한 활동들에 대해서 대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 스터디에서는 배시 스크립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배시 핸드북이라는 이런 리소스를 가지고 서로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예제 스크립트를 분석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자면은 먼저 문서를 가지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배시가 뭔지, 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배시는 어떤 오퍼레이터를 지원하는지 라던가 이제 그것도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스트림과 파이프가 있고 조건문과 반복문 그리고 함수 선언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스터디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이게 좀 안전하고 괜찮은 스크립트가 되는가 그런 것과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간단하게 백중같이 엑서사이즈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앤서에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뤄보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제 스크립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이 예제 스크립트는 도커를 띄워가지고 웹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웹 서비스끼리 교체하는 내용으로 동작하는 스크립트인데요. 먼저 실행 파일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맨 처음엔 도커 컨테이너 아무것도 띄워있지 않다가 이닛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함수를 불러오고 이미지를 하나 빌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웹 API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 헬스 체크를 진행을 하고요. 헬스 체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CUR의 이미지 다운 받은 후에 헬스 체크가 성공이 되면은 API 게이트웨이라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내부 웹 API라는 쪽으로 요청을 라우팅하도록 그런 내용을 진행하는 코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도커 컨테이너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각 파일들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웹 API라는 컨테이너 내에서 돌아가는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커 파일은 위와 같이 지정되어 있고 이제 앱 index.js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index.js는 간단한 HTTP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ginx 설정을 보실 건데 nginx sample config.d 폴더 아래에 이제 디폴트가 이제 nginx의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설정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업스트림에는 웹 API라는 파일밖에 없는데 얘는 심볼릭 링크로 윈도우로 따지면은 바로가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서버는 웹 API 그린이라는 호스트에 3000번 포트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에 대한 설정은 80번 포트만 받고 임포트 그 다음에 도메인 루트로 들어오면은 이 주소로 요청을 전달해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트리 포인트 파일은 맨 처음에는 스크립트 디렉토리 그러니까 init.shell 스크립트가 위치한 폴더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공용 함수를 임포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커에 이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 이름을 API로 줘서 만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이미지 태그 변수 설정하고 이미지를 빌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index.js 앱이 이미지로 이제 말아 올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있는 nginx 설정을 지운 뒤에 그 다음에 소프트 링크로
엔진엑스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웹 API 블루라는 컨테이너를 위 이미지로부터 가져와서 실행을 하고 실행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API 게이트는 이제 엔진엑스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웹 서버가 돌아가는 컨테이너인데 얘를 먼저 지운 다음에 다시 실행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아까 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진입장은 이제 스위치 쉘 스크립트인데, 얘는 무엇을 하는 파일이냐면 맨 처음 도커가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실행을 하면 새로운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이전엔 블루였으니까 이번엔 그린을 새로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웹 API가 그린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고 엔진엑스 설정을 다시 로딩한 다음에 이전 컨테이너를 삭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엔진엑스 설정 파일을 보시면은 웹 API 그린을 가리키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 이제 함수가 선언되고 아래 명령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명령부로 먼저 가겠습니다. 똑같이 쉘 스크립트가 위치한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함수 불러오고, 얘는 이제 타겟 버전이라는 어레이 아니면 딕셔너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게이트웨이 네임은 이제 엔진엑스가 돌아가는 컨테이너 이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파이프 페일, 그러니까 엔진엑스 배시에서 파이프인 내용들이 실패했을 경우에도 쉘 스크립트가 종료하도록 설정하는 거고요. 이런 시그널이 발생할 때 이 함수를 실행시키고 exit가 발생하면 클린 exit를 실행하라 라는 것이라고 선언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빌드하는 함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도커 이미지를 빌드한다라고 메시지를 띄우고 이미지를 빌드한 다음에 스위치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웹 API를 새로운 컨테이너로 띄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현재 쉘에서 잡스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를 알려주게 되는데, 걔가 다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 보면 되고, 새로운 컨테이너 띄워졌고 nginx를 재로딩하고 그 다음에 이전 컨테이너를 삭제한다는 것으로 이 스크립트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 함수만 먼저 보시면은 네임 인자 받고 이미지 인자 받고 헬스 패스를 인자로 받습니다. 먼저 이전 엔진엑스 설정 파일을 지우고 그 다음이 될 컨테이너 타입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를 띄우면은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한 변수를 가지고 스위치 엔진엑스에서 이제 타겟이 되는 서버를 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예제 스크립트가 돌아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기 레포 가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배시 스크립트 이소는 스터디를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AWS VP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제 사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장 문창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AWS VPC를 정말 기초만 요약을 하자면 일단 이 사진 하나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VPC는 잠시만요. 새로 고침을 하고. 네, VPC는 여러분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EC2를 생성할 때 VPC를 이미 사용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제 인스턴스 생성할 때 네트워크 부분에서 이제 VPC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AWS에서는 이 VPC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VPC를 하나 생성을 해주는데, 네, 그래서 이 VPC가 있어야만 AWS 내 자원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 VPC가 뭔지를 알려면 일단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IP를 이제 특정한 네트워크 기기를 찾을 때 활용을 하는데, 이제 퍼블릭 IP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기기가 고유한 IP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지만 프라이빗 네트워크 사설망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하는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는 인터넷에다가 이 IP를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네트워크 내에서만 IP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V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다 뭔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일단 맨 밑에 맨 밑에 이제 생성한 EC2가 있죠. 이 EC2는 이제 시큐리티 그룹, 보안 그룹에 의해서 포트나 접속할 수 있는 IP 등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서브넷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VPC가 있으면 이 VPC 내에다가 이 VPC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IP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IP를 서브넷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EC2를 생성하려면 서브넷까지도 선택을 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하나의 서브넷은 ACL, Access Control List라는 또 하나의 컨트롤 객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규칙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보호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이 EC2가 뭔가 외부로 전송을 했거나 아니면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퍼블릭, 즉 외부에 노출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EC2가 내보낸 트래픽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향하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EC2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긴 하지만 이 VPC의 핵심은 저는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이 뭐냐면 어떤 IP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VPC 내에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지정하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VPC라고 해서 이제 VPC를 따로 생성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VPC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래픽 전체를 인터넷 게이트웨이, 즉 인터넷으로 전송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그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된 인스턴스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러 가지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VPC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기본적으로 프론트 서버와 백 서버가 있겠죠.
프론트 서버와 백 서버는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서브넷에다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외부에서 접속할 일이 따로 없어서 프라이빗 서브넷, 즉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그런 서브넷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생성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프라이빗 서브넷은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데이터베이스 DBMS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접속하면 안 되는데 내부에서는 뭔가 트래픽이 나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NAT 게이트웨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는데, 퍼블릭 서브넷에다가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여기다가 어떠한 IP를 부여를 해주면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뭐 업데이트나 그런 걸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몇 분이 지났죠? 뭐 어쨌든 네, 여기까지가 VPC의 기초적인 개념이었고, 뭐 피어링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VPC를 서로 이어주는 뭐 그런 거고, 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VPC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네, 하나의 VPC에서 이제 VPC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풋을 VPC 내부에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VPC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없다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네, 혜진님 발표. 전체 화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학기 아니고 한 2주 동안 IM 스터디 장을 맡아서 IM 스터디를 진행한 정세진이고요. 같이 스터디한 스터디원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총 2번 세션을 가졌는데, 첫 번째에서는 그냥 AWS 공식 문서를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해온 다음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 IM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IM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IM을 사용하는 아이덴티티, 유저 그룹, 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액션, 폴리시, 퍼미션에 관한 IM 그런 거에 대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회차 때는 진짜 실습을 진행해 보았는데, IM 유저를 생성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뭐 MFA,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을 강제하는 것, 그리고 역할 전환을 직접 해보는 것 등의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KF 정스 때 공유할 때는 되게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론을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AWS IM이 무엇인가 하면은, AWS IM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줄임말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AWS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 AWS 계정에 대한 공유 액세스를 가능케 하고, 권한을 세분화해가지고 특정 유저가 어떤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동기화가 잘 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자격증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M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일단 IM이 누가 대상의 작업을 할지를 조건에 따라 허용 여부를 정해놓은 정책이라 보면 되는데요. 유저에게 아마존 S3를 사용할 권한을 주고 싶으면은 IM에서 액션에 아마존 S3를, 이펙트에
accept를 컨디션에 뭐 특정 상황에 따른 그런 조건들을 명시를 하면서 그렇게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나 사용하고 싶다라고 API를 보내면은 IAM에서 그 사람이 그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권한이 있다면은 리소스에 접근을 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IAM을 사용을 하려면은 일단 IAM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로 유저라고 합니다. 유저는 나누자면은 루트 사용자와 IAM 사용자를 나뉘는데요. 저희가 AWS 페이지에 로그인을 할 때 다들 보셨을 거예요. 로그인할 때 루트 계정으로 그냥 로그인하는 거랑 IAM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루트 사용자는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상단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작업에 사용되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가지고 있고 모든 유저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IAM 사용자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특정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유저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유저에 대해서 같은 권한을 막 주고 싶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유저 그룹이란 것도 이용을 하는데요. 유저 그룹은 여러 IAM 사용자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그룹에 아이덴티티 기반 정책을 연결하여서 그룹 모든 사용자가 해당 정책의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게 다 유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저 밥 수저는 어드민이라는 유저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그룹이 가지는 권한을 설정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밥과 수잔도 그 권한을 갖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룹화 지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롤은 무엇이냐면은 롤은 특정 권한을 가진 IAM 자격 증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용자와 되게 유사하나 근데 얘는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얻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얻을 수 있는 그 폴리시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등록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난 이 역할 잠깐 쓸래 해서 임시적으로 수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롤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사용을 가능한 주체가 누구냐면은 동일한 AWS 계정을 이용하는 IAM 사용자 그리고 뭐 다른 AWS 계정의 IAM 사용자에게도 권한을 부여해준다면은 가능히 합니다. 그리고 AWS 제공하는 웹 서비스 자체에도 부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외부 자격 증명 공급자에 의해 인증된 외부 사용자에게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IAM 사용자들한테 권한을 부여하려면은 저희는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폴리시 정책은 뭐냐면은 아이덴티티 혹은 리소스 역할을 정의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IAM 프린서플 그러니까 유저 혹은 롤이 요청을 보내면은 이 폴리시를 검토를 해서 저희는 그거를 승인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시는 저희는 제이슨 도큐멘트 형식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따가 볼게요. 네, 대충 보면은 일단 이렇게 버전이 나와 있고요. 버전은 그 제이슨 도큐멘트를 쓰는 언어에 대한 그 버전이에요. 저희가 언제 썼는지 이 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2012년 10월 17일 버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 저희가 허용하고 싶은 권한에 대해서 각각 스테이트먼트로 담아주면 됩니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는 하나의 퍼미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싶다면은 이 스테이트먼트 안에 여러 개의 객체를 써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폴리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폴리시가 있어요. 얘는 IAM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유저 그룹 그거에 각 폴리시를 바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매니지드 폴리시스가 일단 있습니다. 얘는 스탠드얼론 폴리시로 여러 아이덴티티에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AWS 제공하는 폴리시를 그냥 갖다 사용해도 되고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라인 폴리시는 뭐냐면은 그냥 그 유저에 대한 폴리시를 부여할 때 그냥 1대1로 그냥 이 유저는 이 폴리시야라고 그냥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이덴티티에만 연결할 수 있는 폴리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리소스 베이스드 폴리시가 있는데 얘는 AWS 리소스 자체에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매니지드 폴리시스 타입이 없고 그냥 인라인 폴리시 타입만 있는데 폴리시에 적혀있는 그 폴리시 프린서플이 그 유저 그런 것도 말하는 건데 걔네들한테 해당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 세션 폴리시가 있는데
얘는 일시적으로 생성된 자격 증명이에요. 세션을 생성한 유저가 가진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폴리시와 세션 폴리시의 교집합 권한에 해당하는 작업만 가능케 하는 그런 폴리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그 제이슨 폴리시 하나만 봤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뜯어보면은 맨 위에 일단 텀 레벨 엘리먼트 해가지고 뭐 버전 막 적고 막 그러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들을 쭉 나열하면 되는데 각 스테이트먼트는 SID, 에펙트, 프린시플, 액션, 리소스, 컨디션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ID는 그냥 진짜 프라이머리 키 같이 스테이트먼트 구별 ID이고요. 에펙트는 이 프린시플을 이 액션을 허용할 건지 거절할 건지 allow, deny를 써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프린시플은 리소스 베이스드 폴리시인 경우에만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리소스를 어디다가 권한을 줄 건지 아이덴티티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액션에는 그 사람한테 허용할 것, 예를 들어 뭐 S3 버킷을 허용할 거다, 다이나모 DB를 허용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리스트 오브 액션스를 적어주면 됩니다. 리소스도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폴리시한테 적어줄 수 있는데요. 액션이 적용될 리소스를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컨디션 블록은 어떤 조건에서 권한을 줄 건지 특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뭐 옵셔널하게 적어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 폴리시 타입에 따라서 잘 맞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이렇게 쭉 첫 주차에 이렇게 이론을 진행을 했고 이제 감이 안 오니까 다음 회차에는 실습을 좀 해보자 해서 진짜 실습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먼저 한 실습이 일단 IAM 유저를 생성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과정을 설명을 하자면요. 일단 루트 계정으로 AWS 로그인합니다. 그래서 IAM 서비스 접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를 먼저 생성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 탭에 가서 사용자 추가를 누른 다음에 일단 관리자 권한을 전부 다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을 설정한 다음에 그룹의 사용자를 추가를 한 다음에 일단 이걸 사진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더 많은데 일단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IAM 유저라는 사용자를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콘솔 암호는 뭐 자동 생성된 암호를 사용할 것이고 뭐 다음 로그인 시 새 암호를 생성해야 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사용자가 들어갈 사용자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AM 유저 그룹이라는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 권한을 부여를 하고 그 사용자 그룹에 방금 만든 사용자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역할을 생성했는데요. 역할도 IAM 탭이 있어서 IAM 탭에 가서 역할에서 역할 생성을 간 다음에 사용자 재정 신뢰 정책에서 보안 주체를 방금 만든 IAM 유저를 이렇게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IAM 유저의 ARN 번호고 이거는 그 유저 이름을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에 추가할 보안 주체 유형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권한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적용하려는 신뢰 정책을 선택한 다음에 역할을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폴리시도 생성을 해서 파워 유저 액세스 정책을 선택해서 생성을 해준 다음에 유저한테 연결을 딱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IAM 유저로 접속을 해서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 기능들을 잘 쓸 수 있는 거를 확인을 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 1번이 끝났고요. 실습 2번은 뭘 해봤냐면은 MFA 강제하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MFA가 뭐냐면은 사용자에게 암호 위에 추가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자중 단계 계정 로그인 과정인데요. 그래서 뭐 이메일로 전송된 코드를 입력하시오 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보안 암호 질문에 응답하시오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로그인 아이디 비번 빼고 추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사용하면은 시스템 암호 도용 시 무단으로 계정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강제를 할 수 있어요. IAM 유저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무조건 이용하도록 강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실습을 위해서 유저를 만들고 또 유저 그룹도 만든 다음에 폴리시를 넣어줬습니다. 그 폴리시는 이렇게 되게 엄청 긴 게 있는데 아무튼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정책을 이렇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그룹에 앞서 만든 정책을 연결하면은 이제 그 유저는 매 접속 시마다 이 멀티팩터 인증을 해야만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실습으로는 뭐 해봤냐면은 역할 전환을 하는 걸 해봤습니다. 방금 역할이 임시적인 자격 증명이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원할 때
그 역할을 임시로 할당 받아가지고 역할 종료 시 해당 권한을 포기하고 원래 권한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실습을 해봤는데 역할을 생성을 하고 위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생성한 다음에 그 역할을 줄 사용자에게 임시로 취직할 사용자에게 그 정책 권한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로 로그인하면은 역할을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식이냐면은 맨 처음 로그인을 하면은 위에 콘솔 창에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역할 전환 버튼을 누르면은 이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는데 여기서 내가 쓸 역할 이름을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역할 이름을 써주면은 역할 전환을 버튼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뜹니다. 내가 쓰고 있는 역할이 S3라고 표시를 해달라 했으니까 이렇게 연두색으로 S3를 뜨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습을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론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건데 토르라는 유저가 이거를 EC2 풀액세스, S3 풀액세스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리드 온리 권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꾸고자 이 사람의 그 사용자 그룹 폴리시를 전부 다 바꿔버리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임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걸 취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얘한테 부여를 해주면은 얘가 역할 전환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되게 안전하게 이거를 임시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 이용할 수 있다고 잘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IM 스터디를 저희는 마무리 잘 해봤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아까 역할 전환 말씀드렸잖아요. 네. 역할 전환에서 역할이랑 아까 중간에서 나온 롤이랑 똑같은 거 말하는 맞아요. 롤이 역할입니다. 네, 방금 그래서 이 롤을 만들어 놓으면은 역할 전환만 하면은 이제 새로운 권한을 주고 뺏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역할을 만든 다음에 그 역할을 전환하고 싶은 유저한테 정책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는 이 롤에 접근을 할 수 있어라는 그 정책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assume 롤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용자한테 정책 권한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역할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설정할 때 뭘 보죠? 뭐 설정할 때요? 롤이나 유저 같은 거 생성하실 때 네네. 뭔가 실수할 여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거 한번 삽질 없었나요? 삽질? 삽질을 저희가 AWS 공식 문서에 그 튜토리얼 보면서 따라해서 크게 삽질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 역할 전환을 할 때 좀 헷갈려서 같이 삽질을 한 적은 있는데 그 얼렁뚱땅 해결해가지고 과정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비슷한 작업 하실 일이 있으면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것보다는 테라폼 같은 이제 인프라 코드 작업하는 걸로 툴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으실 거예요. 테라폼은 AWS 콘솔에 임포트를 해와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CLI에서? 웹 뷰어에다 작성하는 거를 그냥 코드로 쳐서 어플라이 시키면 이제 적용시켜주고 그러는데 코드로 쳐놓고 적용하니까 볼 수 있고 한눈에? 뭐가 잘못되는지 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선이 파일을 띄워줘야 되는 거. 이거 이건가? 파인. 이거 아닙니까? 네. 오케이. 네, 저는 이번에 토커 세션 스터디를 맡게 된 방원선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도커라는 주제로 이제 4주차에 나눠서 그 각 주제별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도커 파일, 2주차는 도커 런, 3주차는 원격 레포, 그 다음에 4주차에 ECR, ECS 활용한 파이프라인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저희가
일단 도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본 게 처음이라서 도커를 왜 쓰는지 그리고 도커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도커를 쓰느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도커라는 게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림처럼 보시면 도커 파일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걸로 빌드를 하면 이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이미지로 그 컨테이너를 계속 생성하고 삭제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네 번째 그림처럼 여러 컨테이너에 기능들을 부여를 해줘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첫 번째로 이제 그 환경이 계속 같으니까 생성할 때마다 같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만들고 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 번쯤 막 개발을 다 끝내고 왔는데 저기다가 돌려보니까 막 저기 컴퓨터에서 안 되는데 내 컴퓨터에서만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애초에 방지를 할 수 있고 도커 자체로 배포를 하면 같은 환경으로 구성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서비스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기능들을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쉽게 생성할 수 있으니까 컨테이너마다 기능을 하나씩 부여를 해두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커를 쓰게 되는 거고요. 이제 1주차부터 살펴보자면 도커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도커 파일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빌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일정 커맨드 같은 걸 입력을 하면은 그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형식인데 이제 다음과 같이 막 from, copy, run, cmd, entry point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from은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제 막 처음부터 막 리눅스에서부터 막 계속 구성을 시작하면은 귀찮으니까 이제 애초에 막 저기 예시처럼 노드 이렇게 해놓으면은 노드 관련된 거 설치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from을 사용해서 베이스 이미지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copy로 그 로컬 파일을 이미지에 넣고 싶다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u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구성할 때 명령을 수행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지 구성할 때만 명령을 수행하는 거라서 애초에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은 다음에 컨테이너 생성할 때는 실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cmd랑 엔트리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컨테이너 실행하고 나서 실행하는 명령어라서 뭔가 컨테이너 실행 후에 실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스테이지 빌드라는 게 있는데 아까 베이스 이미지를 지정할 때 from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베이스 이미지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이미지당 한 개씩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from을 사실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마지막 from만 이제 최종적인 베이스 이미지가 되고 그 전거는 이제 그 임시 파일 느낌으로 임시적인 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물만 가져오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에서는 go라는 언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로 빌드 파일을 만들고 그 빌드 파일만 다음 이미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golang이라는 이미지에서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빌드 파일만 그 스크래치라는 이미지로 가져와서 그 빌드 파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스크래치 이미지에다가 빌드 파일이 생성되는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커 런이라는 게 그 아까까지 빌드 파일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동작을 수행을 하도록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령어가 도커 런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커 설치하고 저렇게 그 터미널에 도커 런이라고 하고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거 설정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그 컨테이너가 실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이름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데 좀 관리상으로 여러 옵션들이
유용해서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docker run 한 다음에 dit p name 옵션을 가져왔는데 그 name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이름 부여예요. 뭐 컨테이너 이름이 지정을 안 하면은 랜덤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운영할 때는 가독성이 있게 하는 게 좋으니까 컨테이너마다 이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저런 플래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플래그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건데 안 붙이면 포그라운드로 동작하게 되고요. IT 플래그는 이제 컨테이너의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 실행을 하고 그냥 계속 냅둘 수도 있긴 한데 그 뭔가 컨테이너에서 직접 터미널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붙이는 플래그고요. 이 P 플래그는 포트 바인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외부의 포트랑 내부의 포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 명령어가 되게 많은데요. 아까 도커런이 그중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저기 라이프 사이클을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이제 컨테이너가 있는데 뭐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뭐 삭제될 수도 있고 뭐 실행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가 다른데 뭐 기본적으로 저렇게 나열된 명령어들이 있고 많이 쓰는 게 이제 PS라고 해서 컨테이너 목록을 출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타트, 스탑 딱 봐도 그냥 시작하고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RM 삭제하는 거고요. exec라고 있는데 이거는 컨테이너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뭐 안에다가 뭔가를 작업을 해놨다면 그거를 실행할 수도 있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도커 인스펙트는 도커 컨테이너나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로우 레벨 단계에서 상세 내용을 출력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커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컨테이너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서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예시처럼 DB랑 웹 컨테이너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서로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왜냐면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도커에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생성하고 컨테이너를 브릿지에 연결만 하면은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각 컨테이너에서 이제 뭐 IP라던가 컨테이너 이름으로라던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까지 했는데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도커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도커에서 제공하는 원격 레포지토리인데 저희 GitHub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미지를 원격으로 올리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버전마다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도커풀, 도커푸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CR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AWS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원격 저장소고요. 도커브랑 비슷한데 이제 또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면 다른 AWS 서비스랑 연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나올 건데 ECS라는 서비스랑 연동을 하면은 그 컨테이너를 통한 배포 과정을 좀 자동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네, 다음 바로 이어서 ECS를 공부를 했어요. ECS는 이제 Elastic Container Service라고 저희가 컨테이너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배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AWS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정 설정을 해두면은 ECS에서 설정을 해두면은 작업 같은 걸 설정해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되게 작업해야 될 게 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CS를 마지막으로 좀 공부를 해서 실제로 실습을 좀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도커 파일을 공부했으니까 도커 파일로 이미지를
이미지 빌드 파일을 좀 구성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도커 허브나 ECR에 올리는 걸 했는데 이제 ECS를 사용하기 위해서 ECR에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전에 로컬 환경에서 그 이미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컨테이너를 실행해보고 관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접속이 잘 되는 걸 테스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ECR을 통해서 ECS를 구성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작업이 로드 밸런서를 설정해가지고 그 ECS의 작업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구성을 하면은 어떤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설정해두면 계속 쉽게 생성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도를 해봤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시도를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삽질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뭔가 로드 밸런서 쪽에서 헬스 체크를 실패를 해서 스터디 구성원들이랑도 의논을 해봤는데 해결은 못했고, 앞으로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ECS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4주차 동안 했던 도커 스터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ECS가 어디에서 붙였어요? 제가 그때는 로드 밸런서랑 뭐 ECS를 설정해야 할 때 뭐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작업을 정의하고 이제 실행 서비스를 만드는 것까지 실행을 해서 로드 밸런서 잘 작동하고 EC2 인스턴스까지 나오는 건 확인했는데, 이제 계속 헬스 체크가 계속 실패하는 현상이 발견했는데 그 현상 발견하고 삽질을 하다가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뭔가 시큐리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지. 네, 그 부분도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해결되는 지점을 못 찾았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실 거면 제가 그 질문 주신 거를 지금 못 봐가지고 네. 추가로 질문 주시면 이거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다들 발표 준비하고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듣는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많이 고생하신 분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저희를 앞에서 잘 강의를 해주신 백지훈 선배님이시거든요. 박수 한번 치워주시죠. 네, 회원들 대표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감사하는 말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 이번 학기 전부 다 여기까지고, 제가 이거 다 영상으로 떴잖아요. 뜬 거 조만간 다 정리해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자료들 모아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금 곧 있으면 시험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뭐 그 전에 후딱 보시거나 아니면은 방학 중에 한번 복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되는데 2분 안에 여기서 안 빠져나가면 저랑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걸로 간주를 하고 맥주집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